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0차례 연속 동결한 건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에 이르고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까지 들썩이는 상황에서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면 자칫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4.15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도 재화 소비 둔화와 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분별로는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47만 3천 명이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만 최저 수준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월 113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둔화해 2월까지 20에서 30만 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88.9로 전주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은 지난 2월 첫째 주 82.9를 저점으로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도 지난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민생 토론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높아져서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두 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도 올 3월부터 새롭게 개편이 됐죠.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향후 이 부동산 시장, 집값에 대한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헌 도시와 경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인만 소장님, 네.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정리해보고 할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뭔가 개념 정리.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를 먼저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네. 의료보험을 낼 때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 기준 금액인데요. 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시가대로 시세대로 받는다면 1월 1일 기준으로 집값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이제 내게 되겠죠. 6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가 뭐 15억으로 떨어졌다라고 네. 하면 세금은 20억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집값은 지금 시세는 15억인데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예. 조세 저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격 변동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왜? 부동산 가격이란 건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동 따라 층 따라 다르고 단지마다 다르고 이게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도 있고 뭐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버퍼링을 둡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시세 대비 약 70% 정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되고요. 단독주택은 60%, 토지는 약 50%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네.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공시가격은 내 집값 혹은 뭐 땅도 되겠고요. 그렇죠. 뭐 건물도 되겠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액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시세로 안 매기는 거는 시세는 워낙 변동이 크다 맞습니다. 보니까 늘 버퍼를 그러니까 이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 집값은 아파트는 한 70%, 맞습니다. 예, 토지는 한 50%이 정도로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보다는 낮아요. 맞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건 그럼 뭐죠? 자, 이렇게 낮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네. 낮아지면은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네. 괜찮은데 네.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네. 시가로 한다면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왜 15억 공시가격은 70%니까 14억 정도 되겠죠. 예. 왜 14억으로 세금을 매길까? 예. 이거는 지분 감세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감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가진 자들한테 지나치게 감세 혜택을 주는 거다. 네. 이거는 문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격 시세가 잘 나오는데 시가대로 매겨야 된다. 예. 라는 주장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도 시가로 하는데 왜 세금은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느냐. 네.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천정부지 올랐죠. 네. 오르다 보니 뭔가 규제를 해야겠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집주인들한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도 하고 네. 세율도 올리고 다 했는데 공시가격도 올리게 된다면 부담을 많이 줘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90%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대비. 네,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2030년까지 네. 단계별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있죠. 그 예. 비중대로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현실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벽돌을 몇 개 더 올립니다. 네. 그래야 90%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올리다 보니 2020년,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값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벽돌을 더 얹어버리니까 네.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조세 저항이 커지다 보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표에 나왔지만은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시세의 90%를 맞춰서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네네. 약간 고가 주택은 더 미리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리고요. 네네. 예, 보면은 저 찾아가는 게 벌써 이제 그렇죠. 하고 네네. 오히려 이제 9억 미만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2030년에는 이제 시세 대비 90%까지 가자라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계획, 로드맵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송승훈 대표님. 그런데 바로 저 계획을 네. 폐지한다는 게 오늘의 쟁점이고 네.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한데 시세하고 지금 이 가격 뭐 이제 공시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을 한 거예요. 근데 예. 그 추진에 대한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 가격의 그 어떤 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정책의 실수라든지 예. 또는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납부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예. 이런 계속적인 그 세금에 대한 그 납부가 늘어나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지금 25년부터 30년이라고 하면은 약 한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한 70%에서 90%까지 간다면 1년에 거의 한 4% 정도 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 2%뭐 초반 정도로 하면 경제 성장에서 본인의 소득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장 환경과 소비가 축소된 거 안에서 일정 부분 그 소득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여력이 생기고 나는 그런 속도로 가는 게 속도가 빨랐다. 그렇죠. 네. 예,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한 그 90% 정도 되면서 인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시 가격이 예전에 대비했을 때는 그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냈던 그 납부했던 그 인원이 한 51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지금 23년 정도 되면 41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불과 22년 같은 경우는 119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대비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고요. 예. 2020년도부터 이제 현실화 계획들을 발표를 했을 때부터도 그때가 한 66만 명 정도 됐는데 2022년도가 119만 정도.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 2배는 좀 못 미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부세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역시나 이런 공시 가격과 보유에 대한 세금이 급등하다 보니 예. 역시 뭐 그 소득도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납부가 역시 부담스럽다. 그럼 결국은 소비 촉진으로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세 부담만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후에 2년간 동안은 공시가격을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화율을 동결한 수준이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은 한 69% 정도 뭐 그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게 뭐 어떤 세금이라는 것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때로는 뭐 부자 감세라는 뭐 비평도 받기도 하지만 네. 주택을 보유만 하면서 그냥 뭐 어떤 그 본인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또 네. 현실화율에 맞춰 가지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징벌적이다. 그다음에 징벌적인 과세가 좀 강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둘 수는 없는 게 이 로드맵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뭐 2035년까지 재산세 부담이 한 61%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위축된 그 시장 안에서 소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25년부터 30년까지 네. 늘어나는 그 그렇습니다. 속도, 그리고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27년부터 35년, 토지도 한 28년까지 되다 보니까 모든 뭐 주택의 종류와 그 토지까지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이런 부담감이 역시나 그 정부에서 이런 뭐 가격에 대한 예. 불신, 그다음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네.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가 이게 시세가 계속 올랐으면 국민들도 이게 호응이었을 텐데 이게 중간에 떨어지는 특히 이제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가 이제 큰 폭으로 네, 한번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리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김현 소장님 이미 작년 같은 수준에는 공시가율 뭐 이걸 고치진 않았지만 공정시정 가액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미 이제 2021년 이전 수준 돌아가 버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유명무실화 된 상태 아닌가요? 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법적인 관점, 네. 하나는 실질 효과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실제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예를 들자면 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부담을 좀 내려주게 되고 예.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네.
세율도 좀 내려갔고요. 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내려갔고 또 네. 기준 금액도 기존에는 6억, 네. 1주택자들은 9억이었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이 내려간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계속 플러스 알파 더 올려줘야 되는데 네. 작년 2023년도 그랬고 올해 2024년도 작년에 18%를 오히려 내렸고요. 네. 마이너스로 크게 내렸습니다. 네. 올해도 1.5% 정도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현실화율 폐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속도라면 네. 2030년까지 90% 달성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네. 안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은 국회 이제 법 개정 사항인데 대통령께서 법을 개정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논란 도장을 네네. 찍은 건 네. 폐지는 이제 국회의 권한 사항이거든요. 법을 고쳐야 되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네. 부분인데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또 폐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는 유명무실해졌다. 네. 현실화율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으로 현실화가 언급이 됐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네.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법은 네. 그냥 명목상 그런 법률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약간 상징성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이제 확실히 없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선 대표님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22대 국회가 이제 됐죠. 근데 탄생이 됐기 때문에 정말 공시가격 현실화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세율 낮춘다든가 뭐 가액을 바꾼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공시가격을 좀 낮춘 세부담을 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세금을 가지고 너무 정치화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뭐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세금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 그 뭐랄까요 뭐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예. 뭐 이런 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는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정부마다 예. 이 그 본인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실 현실 속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다듬고 시행령으로 다 다듬고 하면 시행령으로요. 예. 결국 뭐 제자리 발걸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 또 노력 뭐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또 성과가 되기도 하긴 하는데요. 뭐 역시 그 시장 안에서 뭐 이런 그 가격의 흐름은 사실상은 뭐 네.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 본다면은 로드맵이 현실화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시장 안에서는 뭐 폐지된 수준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성과 무관하게 이제 한 정부,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상징성 그런 거죠. 네, 하나의 뭐 자신들의 명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현실화율이 폐지가 될 때 과연 누가 가장 수혜를 보는가도 두 분 전문가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진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진 자들, 이 부자분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뭐 그런 주장. 근데 이게 또 공시 가격이 거의 뭐 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정도의 행정제도 기준이 되는 만큼 서민들에게도 세부담이 또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네. 김만 소장님. 예. 아무래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다면 세부담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또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실화가 폐지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네. 폐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법으로도 법으로도 네. 폐지가 된다면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플러스 알파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세율 부분도 그렇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을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전에 80%였습니다. 법으로는 6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80% 수준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매년 5%씩 올려서 100%까지 가겠다.
라고 네. 했는데 95%에서 100% 가는 길목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다시 60%로 내려버렸거든요. 네네네. 이게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60%로 내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폐지가 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안정이 된다면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수도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 세수도 확보해야 네. 되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무조건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준 건데 지금 높다는 부분도 2022년에 세금 부담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2023년 세금 부담액을 보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밸런스 조절을 하리라고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부자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준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이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자꾸 종합부동산세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네. 67개 항목에서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67개 항목이 재산세,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료보험도 있고요. 건보료 있죠. 네. 또 경매 또 평가 받을 때 뭐 감정 평가도 하고 예. 또 우리 재개발하게 되면 보상을 받잖아요. 네. 보상이 또 기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좋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됐어. 나 더 올려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밸런스 조절은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건 설사 올라가더라도 부자들보다는 저는 서민들한테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금액을 보자면 부자들이 500만 원 내는 거하고요. 서민들이 5만 원 내는 게 뭐가 부담이 더 크냐라고 하면 오히려 서민들 5만 원이 더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과다한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밸런스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제 집값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네네. 정부가 기존에 따라 올리면서 깎아줬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세율 맞습니다. 같은 것도 조절을 해서 맞습니다.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무작정 깎아주진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우리 송소원 대표께서는 네. 어떨까요? 뭐 누가 수혜를 보게 되는 건가요? 누굴까? 예. 뭐 사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수혜는 받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고가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뭐 시뮬레이션들이 나와 있는 것들 보도된 내용들 보더라도 고가 주택들이 혜택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뭐 다주택으로 고가 주택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1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 얘기가 되는 게 과연 그러면은 이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금 관련돼서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런 현실화율을 좀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과연 그런 고가 주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부자 감세냐라고 예, 유리하냐? 항상 그쪽으로만 포커스가 잡혀 네. 있는데 아까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복지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서민들한테 상당 부분 그 혜택이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해당자에서 그 비율을 낮추게 된다 보니까 그 폭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수가 굉장히 좀 방대하게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좀 적게 잡히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해서. 예. 그러니까 뭐 때때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까지도 예.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때로는 뭐 아까도 우리가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공정시장 가액을 좀 그 픽스를 한다든지 현실화율을 픽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의견들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약간 유연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가격을 정해 놓다든지 어떤 세율을 딱 정해 놓게 된다라면은 뭐 그냥 뭐 스스로 어떤 뭐 시장의 그런 정부의 역할로서 그냥 방임하는 형태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장 환경과 뭐 주택 가격이 오를 때 또는 주택 가격을 내릴 때 때로는 세금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조정하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상당 부분 좀 보정도 하고 또 경기가 힘들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도 하고 뭐 고가 주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 수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세수를 받거든요. 뭐 네. 거래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네, 따박따박 들어오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부 수입이 좀 부족하고 할 때는 이런 그 활용들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보면은
이런 뭐 세금을 가지고 너무 정치에 활용하고 부동산 가격 맞습니다. 잡는데 하지 말아라 네. 그런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뭐 이런 것들 보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예. 좀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집값에 대한 영향입니다. 김임하 소장님, 이제 이런 주장 논리가 있어요. 이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를 하면 네. 고가 주택 같은 게 이제 뭐 분들은 세부담이 줄어들고 뭐 기존도 세부담이 줄어들고 뭐 매물을 덜 내놓게 되고 매물 잠김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네. 그럼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네. 공시가격이 굉장히 현실화를 하고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율도 올라서 부담이 세부담이 컸던. 이전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집값이 안정이 됐을까요? 이게 큰 효과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네. 집주인들이 막 급매물을 내놓고 못 버텨서 매물을 던졌을까요? 오히려 매물 회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밸런스 보유세를 올렸는데요. 네. 양도세도 같이 올렸습니다. 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예. 출구가 없었던 거죠. 세금 부담은 큰데 팔고 싶은데 양도세도 중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구가 막히게 되면서 매물 동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모르겠다. 그냥 내가 가지고 가련다. 세금 내고 버텨보겠다. 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또 세금 부담이 내려가죠. 예. 버티니까 내려가자라는 역시 학습 효과가 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네. 지금 세금 부담이 일단 낮아지긴 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현실화가 폐지가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내려갈까? 네. 그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이제 계속 쭉 가겠죠. 예. 작년 기준 예. 가고요. 예. 집값이 혹시라도 만약에 올 하반기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예. 하면 내년 2025년 공시가격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고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더 올라가는 부분이 제거가 된다는 거지 집값 상승분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앞서서 말했듯이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계속 60%로 내려가기 어렵다면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세금 부담이 엄청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이 또 과열이 되느냐.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메커니즘은 구매 욕구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네. 그다음에 구매 능력을 따지거든요.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세금 부담이 얼마 금리 되는지인데.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지금은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고 네. 언제 인하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났는데 한마디로 구매 욕구가 없는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나 집 더 사야지 하는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 오히려 금리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 가격은 과연 시세 대비 몇 퍼센트로 매겨줘야 이게 적절한가? 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당국에서는 이제 연구 용역 결과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시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며 시세에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될까? 우리 송 대표님, 이게 뭐 정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연구 용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예. 모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네. 또 학술의 의견, 이런 것들 보면은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좀 적절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의 오름과 내림에 대한 그 버퍼를 좀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시세가 예입니다. 10억이다. 시세 10억이면 공시 가격은 한 7억 정도. 네, 6억, 6억에서 7억. 네, 그 정도로 보는데 예. 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버퍼 역할보다 아까 김임하 소장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진짜 가격에 대한 공시 같은 것도 잘 되고 예.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는 그런 나라죠. 예, 예, 예. 그 정도로 예. 그 버퍼를 충격을 어느 정도는 시장 가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한 10%를 올려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만 해도 그 시세와 가격의 또 격차, 그다음에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네. 최대 실거래가 지수로 예전에 한 22% 정도까지도 급락했을 때가 그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2년 정도 전에. 수준 정도로 보면은 한 70에서 한 80% 정도면은 그래도 납부라든지 또 정부에서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네.
뇌피셜을 약간 섞어가지고 그냥 감정적인 뭐 설명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궁금해하는 거는 네. 그 우리가 가격의 뭐 등락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발표를 통해서 많이 아는데 이 과연 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좀 없다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도 지금 투명성 그 정보를 어떻게 조사했냐 이런 거죠? 좀 공개도 네, 좀 네.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매년 발표하잖아요. 뭐 네, 진짜 애매해요. 그 네. 매년 뭐 그 누가 주택 가격 1위냐 매년 네. 뭐 발표를 해서 누구 회장님 네. 어디 단독주택 1위다 해가지고 1위부터 10위 쭉 열거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또 다른 단독주택은 또 평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또 면적별로 요거는 조금 다르게 좀 책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 정말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들도 있는데 초호화 단독주택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뭐 한 거긴 프리미엄을 뭐 더 붙여야 된다. 네, 뭐 일정 예. 부분 그 주변의 그 토지 시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주택 가격을 좀 끌고 온다든지 뭐 실거래된 그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좀 보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한 8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함께 정부는 이제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 있죠.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청약 제도를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 이미 했죠. 결혼은 앞둔 가구, 신혼부부 가구, 또 애를 낳은 출산 부부에 대해서 유리하게 바뀌게 됐다 이런 겁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요. 바뀐 이 청약 제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소장님, 3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견 이게 저출산을 또 노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또 청약 제도 개편이기도 한데요. 네네. 전반적인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우리 트렌드가 신혼부부들 트렌드가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하지 않냐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냐면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중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네. 주택 보유 사실이 있다면 부부는 일심동체 네. 같이 적용이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중복 청약할 때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네. 여러 또 소득 기준에서도 합산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죠. 이런 부분을 좀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예. 아, 혼인 신고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혼인 신고해라는 게 이제 주된 포인트인데요. 네.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그 당첨 결혼 전에 네. 당첨 사실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시켜줍니다. 네. 아, 우리 안 볼게. 결혼 전에 한 거는 우리가 무효를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예. 말고 해라는 내용들이 당첨 이력 배제가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집이 있었던 이력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것도 있었던 없어요? 거는 그것도? 그 배우자는 있어도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예.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데 우리 결혼해서 제 와이프가 청약을 하게 되면 와이프는 제가 소유한 이력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이 없었다면 그분으로 가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뭐 또 소득 기준도 좀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고 네. 신생아 특별 또 공급 네. 내용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특별 공급이라고 한다면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뭐 노부모 부양 있는데 네. 신생아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게 없었나요? 신생아는 예, 없었습니다. 신생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예. 자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사실만 있으면 이제 예. 특별 공급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 또 중복 청약도 예. 우리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5월 30일이 당첨자 발표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중복 청약하면은 당연히 A, B 아파트가 있다면 예. 당연히 부적격이 되는 거고요. 부부도 부적격이 되는데 이번에는 부부 중에 한 명은 좀 봐주겠다. 예. 그래서 뭐 5월 30일에 두 명이 동시에 당첨이 됐다면 부부 중에 한 명은 유효, 나머지 한 명은 무효가 되는데 그 기준은 날짜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예. 그럼 사이가 좋아서 노트북 보고 동시에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당첨이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결혼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혜택을 좀 많이 줬고요. 네. 또 뭐 통장 합산 기간이라든지 예. 뭐 배우자 점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예. 저는 이게 이런 혜택보다도 또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요. 예.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청약 자격이라든지 분양가, 쭉 있죠. 옵션,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첫 장에 선머리 요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재당첨 제한 뭐 몇 년, 예. 몇 개월, 네. 뭐 전매 제한 몇 개월 이런 기간들이 요약 선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표준 약관 같은 건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첫 장에 표준 선머리가 첫 장. 딱 나오니까 네. 한눈에 보기가 너무 편해서 일단 네.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송 대표님 이 중에서 신혼부부 이야기만 좀 따로 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였던 게 일부러 혼인신고를 네. 안 하는 게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마치 트렌드처럼 집 정문할 때까지 이거를 정말 놓치고 있었다가 네. 이번에 좀 많은 보완이 됐다고요. 이거는 왜 이제서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완전히 그 사실 청약을 한때 뭐 전략처럼 세우고 심지어 입시 컨설팅 받듯이 청약 컨설팅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 역시나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이 중복으로 되면 뭐 부적격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중복 청약이 중복해도 되고. 예, 네. 되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혼인 전에 네. 그 만약에 주택을 뭐 있거나 뭐 예. 당첨 이력이 있었다라고 해도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안 되지만 부부 중에 한쪽은 그렇죠. 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의 그 통장 그 기간 같은 경우도 뭐 50%까지 합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50%를 더 넘겨도 그래요. 예, 네. 더 좀 과감하게 네. 예, 그래서 좀 결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를 왜 안 줬을까요? 예? 조금 청약 아쉬워. 통장 기간을요, 예, 배우자의. 예. 저는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점수가 과감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사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혼인 신고도 미루고 또 혼인 신고한 상태에서도 이런 뭐 당첨에 대해서도 참 고려를 하다 보니까 돈 모아서 내 집장만 하자 그랬었는데 이렇게 가점도 높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면. 100%를 줘버리면 네. 웬만하게 준비했던 그 부부가 다 1순위를 돼버리겠네요. 뭐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50%한 것 같아요. 50%도 제 생각인 것 최대 같아요. 점수는 3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면 다 했다가는 네. 신혼부부가 근데 이게 또 우리 저출산을 위해서는 네. 결혼을 장려해야 되면 해줬었어도 됐었을 텐데라는 네, 생각. 과감한 전략들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좀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 공급이라든지 특별 공급 나오는데 요즘에 그 주택 공급하는데 굉장히 시장 환경이 어렵잖아요. 네. 공급 물량이 오히려 못 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근데 이 결혼이랑 출산율에 대한 그 개선은 네. 아마 100%로 하면 제 개인적인 감적인 생각이지만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좀 일어나지 그랬을 않았을까. 것 같아요. 예, 예. 하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억 6천까지 또 완화를 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2억 원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되더라도 합산해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 대출 금리가 한 1%? 신생아 대출 예. 네, 1.6에서 뭐 3.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2억까지 2억 이하는 그렇습니다. 도전할 수가 있다라고 볼 네네. 수가 있겠고 아까 신생아 이 특별 공급도 한 번 더 볼게요. 송 대표님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결혼을 안 해도 네. 신생아가 있으면 된 출산 가구에 대한 측면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오히려 그 결혼도 결혼이겠지만 말씀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그 대책으로 예. 굉장히 좋은 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특별 공급의 물량의 한 20% 정도는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상당 부분 뭐 꽤 많은 그 부분들을 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뭐 민간이라든지 민영 공급 뭐 이런 쪽에들도 그 들어갑니다. 공공은 한 3만 정도 되고요. 민영은 한 1만 정도 네.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약시장 개편이 좀 되면 젊은 층 많이 수요 들어오고 부동산에 훈풍 좀 불까? 뭐 이런 전망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그럼 젊은 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네.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에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으로 또 증가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거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데 네. 이 얼어붙어 있는 게 완전히 녹일 정도의 온기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분양가, 최근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그러게요. 분양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청약 자격만 주면 뭐하냐. 내가 돈이 없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출 뭐 상향 조정도 해주지만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근데 분양가 오르는 게 인건비, 원자재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 중소도시들도 전용 8사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비 대비 건축비 비중이 한 70% 정도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70% 이상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중소 아파트들이 전용 8사가 지방이 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집값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수도권도 한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물론 지방은 아직 힘듭니다만 양극화 현상이긴 한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꿈틀꿈틀 된다. 또 이런 전망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전망, 집값 전망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집값의 그 바닥 시점은 어느 정도 그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3주차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그 청약이나 분양의 그 가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올라갔고요. 예. 매수 심리도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뭐 그 움직임들을 보일까라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결정들을 보통들 이 총선 이후로 하려고 하시는 예.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시장에 좀 많은 그 스킨십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총선 이후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량 좀 나올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래가 한 3천 건 정도는 돌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의사결정 외에도 주택 가격이 한 50주 연속으로는 50주 이상 계속적으로 빠져왔거든요. 예.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 빠지기도 바닥으로 어렵다. 예, 그래서 네. 횡보 기간을 지나서 그 점진적인 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금리 인하가 뭐 시장에서는 네. 한 하반기 정도 이뤄진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일정 부분 붙으면서 뭐 가격은 뭐 완만한 상승세로 돌입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김희만 소장께서도 2분기 집값 전망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최근 올해 들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최근 4월 2주차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수도권 지역들도 상승 전환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보합 흐름 중에서 이제 제로에서 위로 올라왔다 정도 상승 보합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악재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 네. 한 6월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PF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급등을 하게 되고 뭐 아.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네.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보합 흐름 유지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또 부동산 PF 문제 네네. 한번 해결되는 여부 봐라. 뭐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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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이 R&D를 확대해서요.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바로 이 바이오를 결정한 건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 최근 전통적인 바이오 기술에 AI 같은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이 K-바이오 한국 산업,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